내가 남자라는 그 겉모습을 하는 것으로만 가지고도 여성에게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조나 그 다음에 현실이 한국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시성강간, 가부장제 이런 게 다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예요. 제가 본인선 얘기하지만 그게 다 20대였어요. 성평등한가요? 언제 성평등했나요? 10대들 성평등한 교육 어디서 받았나요? 진보 언론들이 페미니즘을 띄우고 그리고 페미니스트계 자신들이 경력 쌓기. 집단으로 여성은 분명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집단으로서 남성은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기득권입니다. 우리가 근대 민주주의 사회, 법치국가를 지금 이뤄온 후에 지켰던 어떤 대원칙들이 그냥 굉장히 무력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여성을 위한다는, 약자를 위한다는 이 명분으로 이어졌죠. 일단 일련의 사태가 있었어요. 폭력. 우리 사회의 이 젠더 갈등 문제를 우리 함께 노력을 해서 그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해소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찾아내고 또 공통점을 또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조화롭고 화합하는 이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보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은하선 작가님부터. 안녕하세요. 은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평등한 사회, 성평등한 사회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남성들도 여성만큼 성폭력 당하는 사회 원하는 거 아니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재원 교수님. 서울예대 정재훈입니다. 아마 제가 남성 중에는 1세대 페미니스트, 저희 아버지를 상을 봐도 그렇고 남성들이 짐을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성들이 좀 더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네, 오세라비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를 단지 안티페미로만 인식을 하는데 저는 제가 줄곧 휴머니즘을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 사실 이거는 진짜 휴머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선옥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입니다. 오늘 저는 자리에 어쨌든 어떤 합의점, 해결점, 뭐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최대한의 합의 지점과 최소한의 동의 지점, 그걸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하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젠더 갈등이 심각한가에 대한 진단, 뭐 순서에 관계없고요. 어떤 분이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마치 2016년에 이제 강남역 사건 막 있고 메갈리아 막 나오고 이러면서 갑자기 없던 페미니스트들이 어디서 갑툭튀한 것처럼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이 아니죠. 1987년도에 이미 여성 노동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성 단체들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여성 단체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끝없이 성평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죠.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은 링 위에 올라왔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링 위에 올라왔는데 링 위에 올라왔으면은 싸움에 있어서 어때야 되냐요? 체급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급이 다른 선수들끼리 싸우는 거는 공정하지 못하죠. 그런데도 체급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끼리 싸움을 하는 것처럼 되는 순간이 지금이에요. 제 자료 한번 부탁 좀 드립니다. 2017년 6월달 한국갤럽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 지지율인데 20대 남성이 87% 지지했어요. 올해 3월 가장 최근이죠. 한국갤럽에서 발표를 했는데 20대 남성이 20%만 긍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2017년과 2019년이 이렇게 뒤바뀌었을까? 이것은 분명히 페미 이슈이죠. 이것은. 그리고 정부의 그 친페미 정책이에요. 그리고 2016년 9월 달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영페미라는 어떤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이때. 여성단체들이 정식으로 허가와 인가를 받은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워마드 사이트예요. We are men hater. 우리 남성을 혐오한다. We are 워마드. 이걸 글로벌 게시판에 만들어 가지고 이미 메갈리아부터 시작해서 워마드까지 자신들은 페미나치임을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보 언론들이 페미니즘을 띄우고
그리고 페미니스트계 자신들이 경력 쌓기, 특히 강단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또 여성단체들은 자기들이 밥벌이와 분명한 연관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페미들이 부안해동, 이것이 오늘날 페미니즘이고 이것이 젠더 갈등의 원인과 배경입니다. 저는 일배 이야기 안 합니다. 어디 가서도. 왜냐하면 일배를 이야기하게 되면요, 이건 20대, 30대 내지는 남성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마찬가지로 메갈리아나 워마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양반들을 영페미로 규정하는 어떤 프레임, 그런 프레임 논쟁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내지는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메갈리아나 워마들을 영페미의 하나의 굉장히 그 극단적인 계열 이런 걸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영페미다라고 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굉장히 그 이제 정의롭지 못하다, 내지는 그 현명하지 못하다, 네. 불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한 2015년부터 일련의 사태가 이어졌죠. 데이트 폭력을 폭로하고 또한 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중요하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메갈리아 사태가 있었고, 이른바 미러링 전략이라는 전략, 그다음에 여성 혐오, 그다음에 해화역 시위, 그다음에 이수역 폭행 사건, 그다음에 미투 운동,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커다랗게 화제가 되고 사람들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큰 사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세대의 어떤 운동 방식, 활동 방식과 만나서 저는 이게 큰 화학작용을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이런 여성운동의 확산과 비례해서 여성 혐오라는 개념, 성범죄라는 개념,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올바름, 이러한 개념들이 무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확장되는 속도를 대중들이 못 따라가요. 제대로 된 설득이나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좁혀지기보다는 계속 이런 식의 온라인 상에서의 굉장히 뭐 극단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갈등에 휩싸였고, 그리고 과대표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속도의 차이가 있고 대중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속도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내야 되는 게 있고 이제 아닌 게 있는데, 젠더 폭력 같은 거는 굉장히 빠르게 이게 변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네. 이 정책을 주도하는 이른바 그 여론 주도층 내지는 정책 결정권자들로서 남성들이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확 변하니까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 일배 얘기하지 않는다, 남성 이야기 할 때 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그 입장을 가지셨다면 여성들이 혹은 페미니스트들이 한국 남자들은 모두 잠재적 가해자고 강간범이야, 강간 문화를 다 공유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일관된 원칙이 중요하고요, 일관된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패널 네 분 말씀 듣고요. 여러분께 10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가 특히 진보라고 하는 쪽의 사람들이 일베가 나왔을 때의 반응과 메갈가에 나왔을 때의 반응이 공평했다고 보십니까? 또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피해자였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시기에 반응이 조금 이제 불균형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피해자로만 있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미러링 자체를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 면이 있었고, 그런 거 있었다. 그런 면에서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반화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이 젠더 갈등의 현실, 현상, 어떤 것이 도대체 문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잠재적 가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남자라는 그 겉모습을 하는 것으로만 가지고도 여성에게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조나 그 다음에 현실이 한국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 집단으로 몰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남성으로 배워왔던, 그래서 무심코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행동했던 것들이 이게 젠더 폭력인지 성폭력의 양상이 될 수 있겠구나. 어렸을 때 손거울을 손에 쥐고 여자 친구들을 아니면 여자 선생님들의 치마 밑에 이게 넣으려고 했던 여성이 싫다고 해도 집까지 쫓아가서 전화번호 받아내려고, 그 여성이 그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남성이니까 내가 이 정도는 여자 사귀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성찰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점점점 이런 건 젠더 폭력이었구나, 이런 건 성폭력이었구나 하면서 그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꽤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재영 교수님이 잠재적 가해자라는데 저는 100%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586 세대에서는 있을 수는 있었겠죠. 저는. 그렇지만 그것을 왜 20대 2030 젊은 세대에게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10대 청소년에게 왜 그것을 책임을 전가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남녀 분리주의로 나가요. 네. 그리고 뭐 시성강간, 가부장제 이런 게 다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인류의 문화가 시성강간이라는 문화가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가장 성평등하게 자란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 너 잠재적 가해자야, 너 앞으로 그게 말이나 통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청소년들이 성평등하게 자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가 되는 뭐 유튜브나 혹은 인터넷 문화의 안에서의 그런 굉장히 성평등하지 못한 얘기들, 10대들이나 20대들이나 30대들이 하고 있는, 사실 다시 제가 변인선 얘기하지만 그게 다 20대였어요. 성평등한가요? 언제 성평등했나요? 10대들 성평등한 교육 어디서 받았나요? 예전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내가 성찰해 보니까 그게 다 성범죄더라. 자기 성찰한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성찰하는 행위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가해자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운동가들의 주장대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강간문화에 노출되고 너무나 많은 일반적인 남성들이 강간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그걸 공유해. 그런 사회라면 그럼에도 왜 강간범죄율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우리 사회 강간범죄율 낮습니다. 치안은 매우 안전한 사회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여성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공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공포를 어떻게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가 실제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그렇지 않아 라고 설득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강간 문화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오독을 하거나 오인을 하고 계시는 게, 형사비를 하거나 이래서 정말 강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을 강간 문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하고 무심하고 거울 같은 거 그냥 아이스 깨끼 하는 것들, 이런 거 성추행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그냥 남자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이런 문화들. 용어 이 정도로 사용을 정리가 잘못하는 가능할 것 거죠, 같고요. 그거는. 저 성폭력에 대해서 지금도 어떨 때는 성폭력 얘기하면 이거 사랑 싸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피해자들을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너 꽃뱀 아니야, 네가 꼬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처럼요. 이 양성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우대 정책, 할당 정책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작가님. 지금 현재 젠더 갈등의 진원지는 뭐니 해도 여성가족부예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여성 할당제에 반대합니다. 왜 여성들이 그 보호를 받아야 되나요? 다 우리가 남녀 불문하고 다 그 사회적 능력과 역량과 실력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뭐 대기업에 뭐 여성 임원을 늘려라.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늘려서 그 기업이 망하거나 잘못되면은 그러면 그 여성 할당제로 들어간 그 여성 임원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리고 20대 여성 고용률이요. 작년에 이미 남성을 추월했어요. 이미 20대 여성 후반이. 그 정도로 남성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남성들 니네들 다 가져갔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취업률이 높았는데 뭐든지 일을 계속 하고 있죠. 여성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 같은 것들도 계속 해왔는데,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할까? 그만큼 받지 못할까? 왜 여성들이 일을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적게 받아도 되는 것으로 취급당할까? 사실 그거의 중심이라는 것이 남성이 하는 일과 여성이 하는 일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고, 그건 사실 성차별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인데요. 그래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 우리 정치 영역에서 여성 정치인이 할당제를 통해 들어와서 정치가 더 나은 정치가 되었는가라는 사실 데이터를 이제는 좀 말해야 될 때가 되었죠. 우리가 이 정도로 실시를 했더니 좋더라 라는 데이터를 좀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여성이 그 자리에 여성이라는 성별이 채우는 게 왜 중요한가 혹은 왜 필요한가라는 설득을
좀 더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네. 따르지 않고 네. 채워지면 좋아질 거야라는 말은 이제 네. 설득력이 부족하죠. 할당제를 추구하는 그 도입하려는 이유가 결국 이제 기회에 있어서 원래 출발 자체가 불공평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단으로 여성은 분명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객관적인 통계가. 그리고 집단으로서 남성은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개인으로서 남성이 차별받는 현상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변화하는 상황이니까. 제도도 변하고 법도 변하고. 그래서 네. 제도의 문제를 우선 개선하면서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이제 보완하면서 해야 될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남성으로 과대대표된 그 얼굴을 보고 자란 세대와 여자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노력을 하면은 좀 그래도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 내가 대통령도 꿈꿀 수 있구나라는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후세대를 봐야 돼요. 후세대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을 계속해서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도로서의 차별과 문화적인 관습으로 남아있는 차별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제도의 문제랑 섞어서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계몽을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제도를 새로 입안하거나 바꿔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해야 될 영역이 있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다 섞여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도로서 차별은 이미 정말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제도에 대한 요구가 끝없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요구가 실제로 맞는 것인지, 이게 정말 차별적인 제도인지라는 걸 검증할 기관과 검증할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강력범죄 성범죄를 포함해서 피해자의 65%는 남성이고 성범죄를 제외하면 80% 정도가 남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피해자 구제 단체, 피해자 지원 단체는 거의 대다수 여성 피해자 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정말 여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성폭력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걸 부정하실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보편의 안전이, 우리 사회가 보편의 안전도가 높아져야 그 안에서 여성의 안전도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셔야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할 때 성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별을 상정하지 않고 그런 피해 구제 제도를, 지원 제도를 만들면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도 이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된 겁니다. 그거 어떤 네. 페미니스트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젠더 갈등 문제에 대처하고 줄여나갈까? 이 부분을 네 분 패널들의 의견 간략하게 좀 청취를 하고요. 제가 지금 우리 사회의 이 성별 갈등, 특히 그다음에 여러 정책들에서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기본권의 훼손입니다. 입법 발의가 취소되었는데요. 성차별 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분쟁 해결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성차별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형사법상의 대원칙들, 증거주의나 이런 원칙들을 그냥 아주 너무 간단하게 무력화시키는 기본권을 정말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우리가 근대 민주주의 사회, 법치국가를 지금 이뤄온 후에 지켰던 어떤 대원칙들이 그냥 굉장히 무력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여성을 위한다는, 약자를 위한다는 이 명분으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그냥 막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보편적 기본적 관점에 동의를 하는데 이제 문제제기는 그건 거예요. 기본권 존중이 제대로 된 적이 있는가? 특히 여성 입장에서 이제 기본권에도 성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제 개별적인 상황에서 남성이 억울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결국은 이제 여성들이 현재 시스템에서 내가 보호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보기에도 무리한 법안이 나왔던 거고 무리한 거에 동의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사법 체계보다도 국회보다도 이 이제 국가 권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경찰, 검찰, 사법 체계,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남성들의 성본능 규제 시대라고 생각해요. 계속 성본능을 규제하는 리스트를 자꾸만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우리는 남녀 간의 재기발랄한 농담이나 유머, 위트도 이제는 사라진 시대가 있어요. 저는 인간의 성본능 규제는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민주주의의 결손을 가져와요. 자유롭지가 않죠. 그리고 저는 여성가족부를 저는 인구가족부로
개편할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뭐 인구 문제, 청년 문제, 또 뭐 성평등 문제, 출산율 문제 이런 거를 다 함께 다루어야 돼요. 성본능을 규제한다고 하셨는데 성본능이요? 성폭력의 성본능의 문제인가요? 성폭력은 성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굉장히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외쳤고 여성단체들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욕의 문제라고 하는 순간 이것들은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남자로서 뭐 그 정도 야동 볼 수 있지, 혹은 네가 유발했잖아, 그 성욕 네가 유발했잖아 그런 라고 얘기가 하면서 아니죠. 피해자한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가 왜 그런 옷을 입어서. 네,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정재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심주택? 아니 남자들도 안심하고 싸게 살 수 있는 그 주택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식으로 정책 방향을 가면은 남성들도 충분히 그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해줄 텐데 굳이 거기에 여성을 끼워두고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이제 30대지만 20대 남성들이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네. 맞습니다. 정책은 상징적 행위인데 그런 면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언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는 또 한번 재고할 만한 이제 그런 가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왜 그런 용어가 나왔을까? 그만큼 20대 여성들, 젊은 여성, 30대 여성, 젊은 여성들이 그 일상에서 체험하는 젠더 폭력에 대한 위협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뭐 이제 이런 배경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실 필요도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중간에 계신 분. 최근에 어떤 한 페미니스트 친구랑 좀 친해졌어요. 근데 보통 매일 같이 이렇게 좀 어두운 계열의 바지 위주로 입다가 어느 날 짧은 치마에 검은 스타킹을 입고 있어서 오늘 어떤 좀 특별한 곳에 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너 그거 시선 강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뭐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데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차별이 없어지는 사회로, 성평등한 사회로 계속해서 변화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친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대체 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 사실 이 개인인 나에게 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본인이 무조건 나 너무나 억울하다, 왜 나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무슨 세상을 원하고 어떤 세상을 원하고 그리고 누구와 손을 잡고 살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지 패터슨이라는 교수님이 남녀가 같이 일한 게 불과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어떤 혼돈 상황 속에서 남자들이 펜스롤을 하는 건 어느 정도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답변이 궁금합니다. 펜스롤이 직장에서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그건 당연히 차별이죠. 그거는 현행법으로도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남성들이 선택하고 있는 펜스롤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개인의 영역에서 내가 어떠한 성적인 분쟁에 휘말리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자리나 혹은 관계를 피하겠다는 개인적인 선택이거든요. 지금 성별 갈등을 해소하고자 내놓은 많은 여성 편향 정책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고수사 예외나 이런 뭐 미투 법안들에서 가진 기본권의 훼손과 남성 일반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결국 남성들이 선택하는 것이 펜스롤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고요. 정 교수님께. 처음 페미니즘을 글로서 접했을 때 느꼈던 충격은 다양성이었습니다. 페미니즘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슨 메갈대 그 일베의 대립구도라든지 뭐 20대 남성 대 20대 여성의 대립구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레임을 짓기 시작하면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 휴머니즘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남녀 함께 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보편적인 것, 그런 휴머니즘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앞으로 갈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후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회를 살면 좋잖아요. 우린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지금 이미 올라탔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페미니즘과 성평등이 이꼴이 아니라는 겁니다.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길에 특정한 사상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정부가 추구할 것은 성평등이라는 가치이지 이념이 아니라는 거죠. 보편의 권리를 강화하는 속에서 약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지 이미 특수한 권리층을 형성한다는 것, 집단으로서 권리의 단위를 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이 뭐 끝이 아니고요. 시작일 뿐이다라는 거.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하고 또 기회를 마련하고 계속해서 우리 차이를 좁혀나가는 그런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